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간호사입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좀 영화 같다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경험이 제 결혼 앞에서 벌어졌고, 그걸 견디고 이겨낸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엄마랑 단둘이 컸어요. 어릴 적 아빠가 집을 나가고 나서부터는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며 저를 키워주셨죠. 가사도우미 일을 하시면서 허리도 망가지고 손도 뒤틀릴 만큼 고생했는데 항상 저한테는 씩씩하고 단단한 엄마였어요. 돈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제가 몸 아프지 않고 잘 커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밥 한 끼 못 먹어도 항상 우리 딸 최고야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지금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엄마랑 같이 살면서 전세로 얻은 집에서 알뜰살뜰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제게 너무 따뜻하고 착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지금의 예비 신랑이죠. 그 사람은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공무원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뭐 하나 부족한 사람도 아니에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 사람도 저도 결혼을 진지하게 준비하게 됐죠. 문제는 남자친구의 집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어머니.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저를 쓱 훑어보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어머님이 무슨 일 하신다고요? 그 질문에 엄마가 가사도우미라고 답하는 순간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싸늘하게 식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벌써 이 결혼 쉽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도 없이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 뒤부터 대놓고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전화해서 어디 가냐, 왜 또 거기 가냐,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다 같은 말을 쏟아냈어요.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죠. 그 사람은 착했어요. 그게 문제였는지도 몰라요. 엄마한테도 예의 바르고 저한테도 잘하고 늘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긴 했지만 어머니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망설였어요. 우리 엄마가 좀 고지식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을 자꾸 하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 결혼 내가 꼭 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밤 제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와 말했어요. 엄마가 잘못 키운 것 같아서 미안하다. 엄마가 돈 많고 집 있는 사람이었으면 너도 지금 이런 취급은 안 받았을 거 아니야. 말끝을 흐리며 눈시울을 붉히는 엄마를 보는데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전 정말 아르바이트도 공부도 모두 최선을 다했고 지금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을 자격마저 없다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나 너 아니면 안 돼.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결혼은 해야 돼.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결혼은 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집안이 얽히는 일이라고. 그중 누군가가 나를 부정한다면 나는 그 가정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있던 어느 날, 그날은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하던 날이었어요. 엄마랑 같이 아침을 먹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시어머니. 그 순간부터 직감했죠. 뭔가 일이 벌어졌구나.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쓱 훑더니 엄마에게 병원에서 일하신 적 있냐고 물었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며 저는 병원 일은 안 해봤는데요.
라고 답했고, 그때 시어머니가 불쑥 제게 물었죠. 그럼 내 아빠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빠 얘기는 꺼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와 이혼한 지 오래됐고, 제가 어릴 때 집을 나간 이후로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저희 모녀에겐 없는 사람이라 여겼고, 굳이 말할 이유도 자랑할 것도 없는 과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말하더군요. 내가 친구 따라 병원에 갔는데, 거기 원장님이 성도 너랑 같고, 너랑 너무 닮았다더라.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 병원은 아빠가 운영하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특이한 성이라 추측하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우연히 들른 병원에서 간호부장님 입을 통해 원장님 성이 특이하다고 얘기 나누다 제 이름과 병원장 딸 이름이 같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태도는 그 순간부터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그 후 저는 아빠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엄마와 저를 포기한 사람니깐 저한테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아유, 그렇게 된 거였구나. 말이라도 좀 해주지 사돈도 참. 갑자기 어깨를 툭 치며 웃는 시어머니의 말투에 저는 경계심이 들었고 엄마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갑자기 마음 바꿨어. 결혼 허락한대. 다 이해하겠다고 하셨어. 이해요? 뭐를요? 그 사람의 이해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정말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할 이유가 없다던 분이 갑자기 우리 애가 너 같은 신부감을 어디서 또 만나겠냐고 하질 않나. 너 간호사라며. 정말 대단하다 어쩐지 애가 눈이 높더라. 라며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그 모습 기분 나빴어요. 왜냐면 그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 사람의 눈엔 제가 간호사라서가 아니라 정형외과 원장 딸이라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였죠. 그 사람의 말엔 진심이 없었어요. 상견례 날짜도 순조롭게 잡혔어요. 한정식집에서 어색하게 밥을 먹던 중 시어머니가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사돈병원은 크신가 봐요? 엄마는 순간 숟가락을 멈추고 쳐다봤어요. 아, 그 병원은 저는 잘 몰라요. 이혼한 지 오래됐고요. 저희랑은 연락 안 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다는 듯 그래도 뭐 친아버님이면 어쨌든 혈연은 혈연이잖아요. 하며 능청스럽게 웃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확실히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구나. 내 며느리의 친아버지가 병원장이면 체면이 산다. 지인들 앞에서 내세울 만하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겠지.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예비 신랑을 데리고 저희 집을 다시 찾아왔고 어색한 웃음 뒤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예단 같은 건 형식적인 거니까요. 주고 가신 봉투를 열고 충격받았습니다. 예단 리스트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거기엔 시가 쪽 친척 수까지 일일이 계산되어 있었어요. 순간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 많은 걸 대체 누구더러 준비하라는 거였을까요? 예단 봉투를 본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나는 처음으로 엄마의 등에서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웃으면서 말을 했었죠. 뭐 어머님은 안 하셔도 돼요. 아버님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혼수도 뭐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이 정도는 해주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듣고 나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순간 엄마가 다시 나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혼수든 예단이든 그런 걸로 따지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애한테 뭐 하나 해줄 형편도 못 되지만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 마음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어머님도 마음은 그러시겠지만 아무래도 체면이란 게 있으니까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해요. 하고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 뻔뻔한 태도에 나도 더 이상 못 참고 말했어요. 시어머니, 저희 집이 처음부터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도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저희 보고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양가체면 생각해서 기본적인 예의만 갖추자는 거예요. 우리 아들 선생님이에요. 그 정도 위치면 체면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때 엄마가 한숨을 길게 쉬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딸 대학 간다고 새벽부터 청소하고 밥 굶어가며 학비 벌어가며 살았어요. 병원장 딸이라 좋아하시던데 그 사람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 온 거예요. 그걸 단지 피 한 방울로 엮지 마세요. 그동안 침묵하던 엄마가 그날 처음으로 나 대신 싸워준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의 말에도 결국 무심하게 고개만 끄덕이곤 그 예단 리스트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전 사진이 담긴 앨범을 꺼냈어요. 그 속에는 아빠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고 그중엔 생일날 아빠 무릎에 앉아 케이크 불고 있던 내 모습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어릴 때 얘기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아빠는 집을 나갔죠.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우리 모녀를 완전히 등졌고 나는 그날 이후로 아빠란 존재를 마음에서 지워버렸어요. 그 사람이 병원 원장이든 말든 나에게 아빠는 엄마 울리고 나 버리고 한 번도 생일날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아빠가 누구다라는 말을 꺼내고 싶지도 않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내 인생에 다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이름 하나만 듣고 우릴 다시 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체면이 뭔지도 모르는 친아빠에게서 받아내겠다고 체면값을 따지며 예단, 혼수, 체면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간호사라는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엄마는 혼자서 나를 다 키워냈고 우리 인생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기여한 적이 없는데 단지 피가 같다는 이유 하나로 우린 갑자기 괜찮은 집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쿡쿡 찔렸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났고 그리고 너무 슬펐어요. 결국 나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차분히 말했죠.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 상황에서 결혼해도 나는 계속 상처받을 것 같아. 너도 내 엄마도 아빠 직업으로 뭐가 달라진 것처럼 나를 대하고 있어.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건데 왜 자꾸 남의 이름으로 나를 보냐고. 그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냥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설득해 볼게. 하지만 그 순간 난 이미 마음 한켠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굳히게 만든 건 며칠 뒤 시어머니가 들고 온 선 넘은 요구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어요. 예비 신랑은 그날 학교 워크숍으로 자리를 비운 날이었고 그분은 굳이 저와 엄마만 있는 시간을 택해 집에 직접 찾아왔죠.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오더니 이건 지난번 인사 못 드린 거예요 하며 엄마에게 과일 선물을 내밀었어요. 엄마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맙다고만 했고 나는 차를 따르며 그분을 마주 앉았죠.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우리 아들이 좀 둔해서 그렇지. 마음은 여려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나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이에요. 하고 말을 이어갔어요. 의사분들은 아무래도 주의 눈도 있고 체면이 있잖아요. 예단 같은 건 형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빠뜨리면 서로 민망하니까. 요건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그렇게 꺼내든 것은 저번보다 몇 가지 항목이 줄어든 종이 한 장이었어요. 그 안엔 기본 예단 항목이라는 제목과 함께 예복비, 패백 음식비, 사돈비, 그리고 양복비 등 각 항목 옆에 가격과 브랜드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진짜 저를 돈 나올 구멍으로 보는 건지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조용히 그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병원은 그 사람 병원이에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고요. 딸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하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꼭 이렇게까지 정리해 오셔야 했나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아유, 어머님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도 다 이해해요. 그래도 제 친구들한테는 저도 체면 좀 세우고 싶지 않겠어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더니 입 밖으로 뚝 떨어졌죠. 시어머니 죄송하지만요. 저희 그렇게 체면 중시하는 집 아니에요. 그 체면 댁 아드님 혼자서 감당하세요. 예단 받고 싶으시면 딴 며느리 알아보세요. 그 말이 끝나자 거실 안이 조용해졌고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그럼 난 전달한 걸로 알고 이만 가볼게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다음 날 엄마는 제게 말했어요. 이쯤에서 그만하자. 이 결혼 너만 상처받아. 그 말을 들으니 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이대로 끝내는 게 맞을까? 내가 노력해서 만든 사랑이었는데 이렇게 부모들 싸움으로 끝내야 하는 건가?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후 예비 신랑이 혼자 찾아왔어요. 울먹이면서 말했죠. 엄마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맘대로 온 거야 정말 몰랐어. 예비 신랑은 무릎까지 꿇고 미안하다고 빌더구요. 일단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며 그를 돌려보내고 몇 일 후 시어머니와 신랑이 집 앞에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온 시어머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체면 따지고 예단 목록 들이밀던 사람이 어떻게 며느리 집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죠? 현관을 열자 정말 시어머니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은 소리로 얘야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반복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 너무 체면만 따졌어. 그런데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알겠더라. 제발 우리 아들이랑 결혼만 해줘. 우리 애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너 아니면 안 된다는데 얼마나 불쌍하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조용히 제 옆에 섰고 그 상황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연락을 자주 해왔어요. 전처럼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았고 결혼 준비도 우리 의견에 맞추자고 했어요. 예비 신랑도 미안하다며 앞으로 엄마와 저 사이에 더 이상 불편한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죠.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예비 신랑의 따뜻한 마음 하나만 보고 결국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조건을 걸었어요. 결혼식엔 친아빠 초대 안 하겠다고. 그 사람은 우리 인생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인생, 내 엄마와 함께 만든 거라고.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예비 신랑도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결혼식 당일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말 우리 둘이 원하는 방식으로 준비한 소박한 예식장이었어요. 신부 입장할 때 엄마 손을 꼭 붙잡고 걸어 들어가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나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결혼식에 친아빠는 오지 않았어요. 초대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의 존재는 이날 하루만큼은 내 인생에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객 중엔 시어머니의 지인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내게 다가와 며느리 복 있으시겠어요. 간호사의 성격도 야무지시고 라고 말할 때 시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예식 후 피로연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와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사돈 그날 제가 정말 너무 몰상식했어요. 며느리 이렇게 똑부러지게 잘 키워주신 거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엄마는 담담히 웃으며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위도 귀하게 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 장면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태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았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이 결국 저의 마음도 바꾸게 만든 거죠. 나는 느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출신도, 돈도, 직업도 아니라는 걸요. 사람을 보는 눈. 그게 진짜 가치라는 걸요. 결혼하고 나서 몇 달이 흘렀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괜찮게 유지됐어요. 그날 무릎 꿇고 사과했던 기억이 남아서인지 그분은 함부로 말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도 있었어요. 몸은 괜찮냐? 병원 일은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런 말들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시가의 관심이라 여기게 됐죠. 물론 모든 갈등이 한 번에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있었고 그건 내가 중간에서 조금씩 조율해야 했어요. 예비 신랑, 지금은 남편이 된 그 사람은 결혼 이후로 제게 훨씬 더 단단한 버팀목이 됐어요. 이전엔 우유부단했던 사람이 이제는 제 얘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가족과 나 사이에서 중립이 아니라 내 편을 명확히 해주었거든요. 그게 참 고마웠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걸. 우린 이미 겪었고, 그래서 더 서로를 아끼게 됐어요. 그 사람은 종종 말하곤 해요. 내가 엄마한테 아드님 혼수의 예단까지 다 받고 싶으시면 딴 며느리 알아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진짜 멋있었어. 너 아니었으면 나 지금도 제대로 못 살고 있었을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결혼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결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사람 보는 눈이었다고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고, 아버지 없는 집안이라는 이유로 폄하당했지만, 결국 저를 진짜 사람답게 만들어준 건 그런 경험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낸 용기였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건 내가 병원장 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지만 그 뒤로 나를 인정한 건 그런 배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기준을 지킨 모습 때문이었다고.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는 여전히 가사 도우미 일을 하시지만 요즘은 몸이 아프시다며 일을 조금 줄이셨어요. 남편은 여전히 평범한 선생님이에요.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나를 존중해주고 우리 엄마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해요. 그 점 하나만으로도 나는 지금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동안 상처받은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을 마주할 수 있게 됐고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알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가정 환경이 어떻든, 누구의 딸이든, 무엇을 가졌든 간에 당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국은 모든 걸 바꿉니다. 나는 내 인생을, 엄마와 내가 만든 인생을 절대 누구에게도 평가받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매일같이 다짐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출신이 아니라 태도다. 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받고,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 못 받았지만, 결국 제 삶을 지켜낸 건 엄마의 뒷모습, 그리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내 인생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고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